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예상에 부합했던 CPI가 나왔음에도 코인만 소외됐던 현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CPI가 나름 괜찮게 나왔었는데 왜 코인만 소외 중일까? 야, 이제는 화도 잘 나지 않는 그 상황이 또 벌어졌는데요. 맞습니다. 또 AI만 질주를 했습니다. CPI가 다소 둔화가 됐는데 그래서 나스닥도 올랐었고 오늘 보니까 코스피도 오르는데 AI나 반도체 위주로만 또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코어위브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은 무려 19%나 올랐다라고 하고요. 또 CPI가 예상대로 둔화가 된 상황이 나오니까 물론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예상에 맞게 나오니까 9월에 대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다시 60%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 확률은 40%나 그 이하로 떨어졌다.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얘기인데 AI랑 반도체만 신나게 춤을 췄다. 이게 사실은 예전 같으면 CPI가 예상에 부합하게 나오면 금리 부담이 완화됐다라고 하면서 위험 자산들, 뭐 크립토 이런 쪽이 리스크 온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요.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CPI가 예상에 맞게 나왔어. 아, 금리 부담 완화됐겠네. 지금 전쟁 중이기도 하고 AI 버블 논란도 있지만 일단은 검증된 것부터 사. 한국으로 하면 삼전 닉스겠죠. 그리고 일단 검증된 AI, 뭐 데이터 센터나 뭐 반도체 쪽으로 돈이 여전히 몰리고 있다.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CPI뿐만은 아니고요. 사실 어제 있었던 엔비디아와 월가의 6개 형님들의 이 동맹이 형성이 됐잖아요. 저는 이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이들이 710조 원의 유동성을 끌어왔었죠. 즉, 칩을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 해줄게. 이게 위험할 수는 있는데요. 적어도 당분간은 뭔가 든든한 느낌을 가져가면서 당분간은 AI 다시 가자. 이쪽으로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어제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나왔던 AI 3개사가요,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아직도 AI 수요는 탄탄하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별로 우리랑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코인의 유동성을 뺏어간 친구들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나왔던 회사가 3개 있는데요. 코어위브나 네비우스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기업을 뭐 데이터 센터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AI를 쓰기 위한 PC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90년대 말에 스타크래프트 열풍 있었던 거 아시죠? 모두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정집을 개조해서라도 PC방이 넘쳐났던 거,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를 쓰고 싶은데 내가 집에서 컴퓨터를 사기도 그렇고 모뎀 깔기도 그렇고 지금 AI도 데이터 센터를 내가 만들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용료, 시간별로 이용료를 내자. AI PC방에서 나 좀 AI 쓰고 싶다. 이 수요가 실적과 가이던스가 어제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아직 스타크래프트 살아있네, AI 살아있네, 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 PC방에 맞춤형 PC를 제공해주는 뭐 서버도 제공하고 꽂는 렉, 뭐 이 다이라고 하나요? 이 책상까지도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러니까 PC방 입장에선 땡큐겠죠.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엄청난 이제 미래의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AI가 날아올랐다.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반면에 코인은 실적도 없고요. 뭐 가이던스도 없고 뭐 펀더멘탈이란 게 사실 찾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클래리티라든지 이런 호재도 잠잠해지니까 정말 단타꾼들만 가득하다. 아니면 우리 같은 고인물들 외에는 완전히 단타꾼들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상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아마 느끼셨을 텐데 CPI가 발표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뭔가 스멀스멀 비트코인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롱 포지션이 많았었습니다. 좀 기대를 했었죠. 근데 CPI가 예상치에 맞게 딱 부합이 나왔었죠. 발표를 딱 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봅니다. 대부분 트레이더였을 텐데요. 이거 오를 줄 알았더니 신규 매수세가 없네. 보니까 근데 다 AI 쪽에서 춤추고 있네라고 하면서 이제 보자마자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단타 트레이더들 위주로 이익 실현이 눈치 좀 보다가 쑥쑥 떨어지더라고요. 발표하자마자. 그래서 지지선을 이탈하고 롱 청산이 되면서 AI로 돈이 더 몰리는 이런 현상이 어제 안타깝지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만 제가 얘기 드린 거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떠났습니다. 코인 시장도 많이 떠났고요. 국내 시장에 있는 분들도 해외로 무려 700조 원이 빠져나갔다. 작년에만 168조 원이 유출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뭘로 나갔을까? 사실 코인만 사는 거면 업비트에서 사든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서 사든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없는 한국은 롱숏을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래서 삼전닉스의 롱숏 지금 2배짜리 ETF마저도 거의 뭐 규제를 받고 있는데 2배 말고 3배, 10배, 뭐 많게는 100배까지도 노리는 그 수요. 그리고 원유에 대한 롱숏 그리고 폴리마켓이나 칼시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하이퍼리케이드에서도 수많은 자산을 롱숏 할 수 있죠. 이 롱숏의 수요가 다 해외로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고인물들 위주로만 남았고, 그나마 뭐 좀 이벤트 있으면 잠깐 단타꾼들 들어왔다가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근데 7월 이후 들어서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시겠는데요. 비트코인도 안 좋고 다 안 좋긴 한데요. 이더리움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유동 약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 원래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잘 알려져 있고요. 거의 매일같이 코인니스에서 속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44억 달러 정도를 이제 순유출이 되면서 뭐 기관이든 개미든 ETF를 많이 팔았다.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두 번째가 MSTR,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들이 판 게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절대 안 팔 것 같은 굉장히 엔비디아처럼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분이 이제 팔고 있으니까 그 실망감에 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고, 이 기사는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올해 채굴자 발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17.8억 달러나 되더라. 2만 8천 개나 올해 처분을 한 거니까 엄청 많이 판 거거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다. 맨 아래 보시면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않다. 굉장히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채굴자들이 파는 물량이 엄청 많아요. 2만 8천 개면 뭐 MSTR 판 거보다 훨씬 많죠. 근데 그럼 이들이 팔아서 뭘 하고 있느냐? 이 파는 분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마라홀딩스입니다. 아까 AI PC방 하시는 분들, 물론 비트코인 채굴하다가 업종 변경을 하신 분인데요. 정말 AI PC방을 크고 더 넓게,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8천 개를 올해 이제 이 채굴자들이 팔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2만 3천 개를 마라홀딩스 하나가 판 겁니다. 거의 대부분을 이 친구들이 팔았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들고 있는 비트코인도 한 3만 개 정도 될 거거든요. 꽤나 많은데 요거를 담보대출을 받아서 또 AI PC방을 더 확장시키고 더 개설을 하고 있다, 개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AI 전력을 공급하는 게 비트코인 채굴보다 훨씬 돈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지금 트렌드고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얄밉죠. 얄밉지만 영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지금은 PC방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스터디 카페라는 본업으로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가 다시 유행을 할 수 있겠죠. PC방이 지금 유행이니까 너도 나도 스타크래프트 손님들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영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비트코인 채굴 본업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건데요. 스터디 카페가 다시 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PC방이나 스터디 카페나 업종이 굉장히 비슷해요. PC방에서 모니터랑 본체만 드러내면 거의 스터디 카페입니다. 그쵸? 칸막이도 돼 있고, 책상도 있고, 에어컨도 갖춰져 있고, 의자도 있고, 거의 그대로다. 물론 뭐 이것저것 설비나 이런 걸 갖추긴 해야 되지만,
나중에 비트코인 열풍이 분다면 이 친구들은 넘어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언제든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영리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적이긴 한데요. 저는 이 AI PC방 업종 중에 하나, 뭐 데이터 센터, 네오 클라우드 이렇게도 부르는데 비트코인 채굴하는 분들 중에서 업종 변경을 하신 이런 기업 중에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네오 클라우드 중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있겠다. 해지 자산으로서입니다. 비트코인보다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동성을 다 뺏어갖고 이 AI 흐름이 언제 끊길진 모르잖아요.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아이랜으로 생각을 하고 떨어질 때마다 모으고 있는데 하나 정도는 그래도 뭐 좀 적게나마 좀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겠다. 해지 자산으로서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은 그럼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은데요.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은 7월 이후에 생각보다 조금 강세로 제가 볼 땐 보이거든요. 왜 7월 이후에 강세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업비트에서 BTC 마켓 가시면 살 수 있는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차트인데요. 여기 제가 선을 까만색을 하나 그어놨죠. 분명히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상하게도 7월을 기점으로 딱히 무슨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일단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더리움의 방어력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올해 초를 기준으로 보면 아닙니다. 아까는 7월부터였죠. 올 초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비트코인과 주황색 이더리움을 보시면 빨간색 비트코인이 더 위에 있죠. 뭐 둘 다 마이너스긴 한데 마이너스 퍼센티지가 뭐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7%,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10% 정도 이더리움이 올해 초 기준으로 보면 더 떨어져 있고요. 뭐이 좀 밝은 MSTR 스트래티지나 조금 어두운 비트마인, 뭐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그나마 이제 MSTR이 한 5월, 6월쯤에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다가 또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연초부터 보면 뭐 그거나 그거나처럼 보이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7월 이후로만 보면요.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보시면 청록색 보이시죠?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비트마인이요. 저 위에 있습니다. 7월 이후에 37%나 올랐어요. 반면에 저 밑에 있는 초록색, 다른 초록색 스트래티지는 한 11% 정도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3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7월 이후로 보면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7월 이후 플러스 8%, 이더리움은 플러스 20%, 역시 2배 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발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뭐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업자들이 많잖아요. 앞서 뭐 마라홀딩스나 뭐나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순매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채굴업자들도 많고 순매도도 많은데 반해서 이더리움은 사실 채굴업자라고 하는 분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제 노드를 불리는 분들을 뭐 채굴업자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영향력도 낮은 데다가 이들이 굉장히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좀 결정적인 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마인이 그나마 이제 뭐 스테이킹 업자라고 보면 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채굴 업자 겸 스트레티지의 DAT 포지션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나마 업자 중에 하나인 이제 비트마인을 놓고 본다면 뭐 대표 스테이킹 노드를 돌리는 업자인데, 야, 무려 58주나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작년 6월 30일 날 톰리가 춤추고 나왔을 때 있죠. DAT 기업이라고 하면서 그때 이후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58주 동안 이더리움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스트래티지만큼 많이 산 건 아닌데 꾸준히 이렇게 대형 이제 DAT 기업이 산다는 게 그래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스테이킹 수익도 연간 2억 달러가 넘게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찾아보면요.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한데요. 첫 번째, 빚이 거의 없습니다. 빚이 있는데 58주 연속으로 살 수 있는 용자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빚이 있으면요.
이게 시간표가 달려 있으니까 오래 유지할 수도 없고 오르면 본전쯤에 팔아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압박이 엄청 나거든요. 이게 저는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의 큰 차이다. 빚이 거의 없다. 근데 그나마 빚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게 DMNP라는 9.5%의 배당을 줘야 하는 배당주는 비트마인이 최근에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거를 보더라도 그나마 비트마인 입장에선 다행인 게 스테이킹 이자라는 상쇄시킬 수 있는 추가 수익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스테이킹 연간 이자 수익이요. 배당 9.5%를 주더라도 이 훨씬 남아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7배에서 8배 정도 많다. 그러니까 좀 감당 가능한 뭐 빚은 아니지만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이게 비트마인의 강점이고 지금 이더리움 쪽에서 뭔가 좀 선순환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비트마인뿐만 아니라요. 기관이든 개인이든 이더리움을 이제는 스테이킹 좀 그만해. 50% 넘어가면 이자 안 줄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 계속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34.4% 정말 조만간에 50% 도달할 기세거든요. 왜냐? 이들의 생각을 따져보면요. 나 빚이 없다. 빚이 없으면 아직 힘들지는 않고 그리고 앞으로 오를 건데 이걸 왜 파느냐? 오히려 더 많이 살 거고 더 많이 맡겨서 이자를 받을 것이다. 나는 개수를 늘릴 것이다. 이런 선순환이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더리움 얘기였고, 비트마인은 조금 더 상황이 좋습니다. 7월부터 비트마인에 대한 수급을 아마 저는 비트마인을 들고 있진 않은데요. 왜 수급이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블랙락이 계속 분기별로 개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3분기 연속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25년 3분기에 한 300만 주를 들고 있었는데 다음 분기에는 165%를 늘렸네요. 그러니까 거의 2배 반을 늘렸고 26년 1분기에는 한 22% 늘리면서 약간 주춤했지만 또 26년 2분기 이 현황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2배 넘게 2.5배 정도를 더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의 대주주 순위를 볼 때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블랙락은 나왔는데 다른 뭐 뱅가드다 이런 쪽이 아직 집계가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위에서 못해도 한 3위권 정도 되는 블랙락이 꽤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 4.5%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다른 기업들 나오면 아마 공개가 되긴 할 텐데 이례적인 거죠.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그리고 비트마인은 스트레티지랑 달리 이제 개미들의 비중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블랙락이 예외적으로 좀 늘리고 있다. 이례적으로. 이들뿐만 아니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그렇고 뭐 B&I 멜론도 있고 블랙락급은 아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한 600만 주 가까이 그러니까 280%의 거의 4배 가까운 포지션을 늘렸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별다른 호재가 최근에 들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근데 비트마인이 이렇게 앞서가고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6월 말에 있었는데요. 스트레티지는 러셀 1000에 지수는 아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러셀 1000도 보면요. 이제 성장 부분이 있고 가치 부분이 있는데요. 성장 지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트마인은 6월 말에 이 러셀 1000이든 러셀 3000이든 신규 편입이 되면서 이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티지는 보면 사실 24년 6월 달에 러셀 1000에 이제 편입이 됐고요. 지금도 러셀 1000 전체 지수에는 들어가 있어요. 러셀 3000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둘 중에 성장이 있고 가치가 있거든요. 성장은 나스닥처럼 매출과 순이익이 팍팍 느는 부분이고요. 가치주 지수 쪽을 보면 뭔가 에너지주처럼 좀 느릿느릿한데 덩치는 큰데 덜 올라가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장 쪽에서 1000 성장이 더 빠지고요. 탑 200, 뭐 3002, 스몰캡 성장 쪽에선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전처럼 성장 매출이 빨리 안 올라가니까, 이익이 안 올라가니까, 그리고 너는 오래됐으니까 성장 쪽에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마인은 그에 반해서 6월 26일 날 러셀 1000이든 러셀 3000이든 새로 편입이 됐어요.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가치주에도 편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둘을 성장이나 가치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가치 쪽에 가까울 겁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비트 이더가 올라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비트마인은 새로 편입이 됐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요. 세계 3대 패시브 ETF이자 세계 3대 자산 운용사가 있죠. 뭐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쪽은요. 기계적으로 패시브 ETF에 돈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즉, 이들이 비트마인에 대해서 엄청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한 분들도 있겠죠. 이거 고객들이 사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 ETF 러셀 13,000에 들어오면요.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분들, 특히나 이 3대 ETF는 패시브를 많이 추종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엄청나게 담고 있다. 그래서 비트마인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방증이겠네요. 그러면 안 주고 있던 이자를 줘야겠죠. 왜냐하면 계속 사고 있는데 이자까지 주면 엄청 정말 뭐 굉장히 좋겠죠.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자를 안 주고 있던 피델리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본인들의 ETF 현물 ETF에 스테이킹을 도입하겠다. 분기마다 현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고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이상하죠? 아니 블랙록에서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 주는 ETF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 친구들은 지금 주고 있을까? 블랙락은요, 이게 되자마자 아예 새로운 이자 주는 이더리움 ETF를 새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델리티는 규제로 인해서 이자를 지금 못 주고 있었는데, 기존 상품을, 새로운 상품이 아니라 기존 상품을 통째로 개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요가 엄청나니까 기존에 있는 8억 9,8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째로 이자 주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예전에 게리 겐슬러는 스테이킹 떼고 해줄게 라고 해서 해줬었죠. 근데 뭐 국세청이나 SEC에서 이제는 이자 주는 거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야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장점이 있어야겠죠. 블랙락의 원래 이자 주는 스테이킹 이더 B라는 이제 그 스테이킹 ETF가 있었거든요. 참고로 블랙락은 100원의 이자를 준다면 그중에 18원 정도는 수수료로 떼갑니다.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좋다. 그러면 나는 수수료를 15%, 15원만 떼가겠다. 85원을 드리겠습니다.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 3원 정도 더 주겠네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갖고 손님 맞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뭐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지만 그나마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이 선박을 하고 있는 이유를 꼽자면 그래도 확실한 거,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것 중에서 그래도 비트코인 대비 일단은 더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좀 더 싼 데다가 비투 업체들이 생각보다 적다. 뭐 비트코인 쪽에 지금 탐욕을 막 가지고 있거나 AI로 업종 변경하는 분들이 많이 파는 데 반해서 이더리움 업자들은 비투 업자라든지 이렇게 매도를 하는 분들이 적더라. 그러니까 수급이 잘 유지가 되면서 그나마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이 지금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게 현황인데요. 뭐 앞으로 어떻게 또 달라질지는 모르죠.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7월 이후부터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맺어보면요.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나의 믿음의 코인들, 뭐 되도록 4대 코인이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친구들을 내 월급으로나 또는 해지 자산이 있다면 한 돈으로 꾸준히 모아 가시되 비트나 리플은 참고로 이자가 없죠. 그렇지만 뭐 가치가 있는 자산이니까 좋고 그리고 이더나 솔라나 등 POS 코인들은 업비트 등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개수를 불려가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힘든 시기를 보상받으실 그날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